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3,082명으로 수요일 발표 기준 34주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14.4% 줄어들면서 8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이외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 PCR 검사와 Q코드 입력 의무화는 다음 달 10일까지 유지됩니다. 미국 연구진이 먹자마자 피임 효과를 낼 수 있는 남성용 피임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3시간 동안 정자의 움직임을 멈추게 해 피임하는 방식인데 정자 운동성은 24시간 뒤 회복돼 부작용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지난 주말 브라질 남동부 해안 지역에 폭우가 몰아쳐 최소 46명이 숨지고 38명이 실종됐습니다. 비는 하루 새 600mm가 쏟아졌는데 브라질 기상관측 사상 1일 최대 강수량으로 기록됐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공무원이 갖춰야 할 4가지 항목의 인재상을 제정 발표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1순위로 다른 사람과 얼마나 공감하고 어울리는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건데 내년 공무원 채용 시험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한 이후 사망자 수가 1,000명 넘게 증가하며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4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힘겹게 버티던 주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몸을 떨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은 가뜩이나 힘겹게 생활하던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덜 부서진 집에서 살던 주민들은 또 다른 강진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وامبارح لما صار الزلزال كنا قاعدين بالبيوت وطامت تطبطب علينا الحيطان وطلعنا من البيوت وهي بيتنا هون كله على الارض.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힘겨운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너진 집에서 가구와 쓸만한 물건을 꺼내는 주민들. 당장 거리에서 지내기 위해 매트리스 등을 챙깁니다. Sonuçta hepimiz yaşıyoruz. Bu saatten sonra onları geri getiremeyiz ama hepimiz yaşadığımız için elimizde ne olan varsa çıkartmaya çalışıyoruz. Mecburuz yani çünkü başka çaremiz yok.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20일 발생한 강진 이후 누적 사망자 수가 1,100명 넘게 늘어 42,3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온 공식 집계를 합한 전체 사망자 수는 48,100명이 넘습니다. 유엔은 현장을 방문해 무엇이 급한지 점검했습니다. We came to see what the needs were. There's huge needs in shelter, in health, the need for fresh water, for sanitation, and of course removal of debris. 각종 지원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진 피해가 워낙 커 현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공포 속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주민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 주말 브라질 남동부를 강타한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브라질 지원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최소 46명이 숨지고 38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상세바스티앙을 비롯한 해안가 도시에 약 24시간 동안 6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고 베르치오가에는 687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국립재해감시경보센터와 국립기상연구소는 브라질 기상관측 역사상 하루 사이 가장 많은 양의 강수량이 기록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1,7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 중 최소 760명은 주택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3,0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0여 명, 2주 전보다 4,000여 명씩 적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9일 이후 34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3,050명, 해외 유입은 3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86명으로 사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며 지난해 7월 27일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887명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도착 후 코로나19 의무 검사가 해제됩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져서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60대 이상의 예방접종은 부진한데 중증화율은 상승하고 있다면서 고위험군은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의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는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2기일 1차관 주제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단은 5월까지 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까지 거쳐서 7월에 최종 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상용화된 게 없어서 남성에겐 콘돔 사용이나 정관 수술이 유일한 피임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남성 피임약을 개발해서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 피임 효과를 내는 피임약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실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약물로 조절하면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어려움 때문인데 그나마 임상시험 중인 약물도 수개월간 약을 먹어야 하는 불편한 방식입니다. 를 먹어도 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그러면 정제생리를 맡게 되면은 합병증이 너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 코넬대 연구진이 복용하자마자 피임 효과를 낼 수 있는 남성용 피임약을 개발했습니다. 정상 정자는 꼬리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약을 투여한 정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는 3시간 동안 유지됐고 쥐를 통해 짝짓기 실험을 했더니 피임률은 100%였습니다. 정자 운동성은 점차 살아나 24시간 뒤에는 모든 정자가 움직임을 회복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약이 정자 꼬리에 에너지를 만드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방식이라며 남성 호르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생쥐에 6주 동안 약물을 투여한 결과 큰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take this pill, you're infertile, you have a normal ejaculation, you have normal, it doesn't do anything hormonally, it doesn't change any hormonal balance, it doesn't change your testosterone levels that some things do, it doesn't change behavior. 연구팀은 이번 약물 기술을 신생 바이오 기업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세계 최초의 남성용 피임약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전기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6천억 원을 투자해 광양제철소에 연간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사회의 탈탄소 정책에 발맞춰 기존 철강 생산 방식을 수소 환원 제철 생산 체계로의 전환해 탄소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매장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비싼 것 같다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일부 매장에서 배달 앱 메뉴 가격이 매장보다 10% 정도 더 비쌌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토스트 가게입니다.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 가격은 4,900원. 배달 앱을 보니 분명 같은 메뉴인데 가격은 20% 더 비쌉니다. 세트 메뉴 가격은 30%나 차이가 났지만 배달 앱에서는 어떤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 정책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매장보다 가격이 더 비싼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매장과 배달 앱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배달 앱 가격이 10% 더 비쌌는데 이 가운데 65%는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배신감이 들고 배달료가 비싸서 배달을 잘 안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했을 때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조금 속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 배달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어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똑같이 책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절반가량은 배달앱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를 인상한 경우 음식 가격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가 인상됐을 때 그것을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뉴를 배달료까지 내고 영문도 모르게 더 비싸게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음식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앱의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배달앱 사업자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취준생들이 이력서를 쓰기 전 챙겨보는 것 중 하나가 지원 기업의 인재상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4가지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삼성은 열정과 창의 혁신, 인간미, 도덕성을, 포스코는 실천과 배려, 창의를, 구글은 리더십과 열정, 창의, 전문성을 꼽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라서 이력서부터 면접까지 지원 회사의 인재상에 맞추려 했습니다.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재상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4가지 항목인데 소통과 공감이 1순위였습니다. 헌신과 열정, 창의 혁신, 그리고 윤리와 책임이 포함됐습니다.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얼마나 공감하고 어울리는지도 핵심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100대 기업 인재상도 최근엔 전문성보다는 소통과 협력,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당장 공무원 면접 시험이 달라집니다. 질문지는 세부평가 항목까지 4가지 인재상에 맞게 전면 교체됩니다. 신입 채용뿐 아니라 국과장 승진 심사 때도 인재상에 어울리는지를 평가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공무원 2만 명과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외국 정부의 인재상 검토와 학계 민간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서 키워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인재상의 개념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조금 분야별로 좀 산재해 있었는데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인재상을 하나로서 정립을 새로 하고 요 인재상을 평정,
뭐 교육, 뭐 채용 모든 거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서 꿰차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처는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공무원 채용 시험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동성과 결혼식을 올린 성소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 취지에 비춰서 차별 대우는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소성욱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듬해 2월 사실혼 관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동성부부란 사실을 안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하자 소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집중했습니다. 관련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거로 설계됐지만 해석과 운영이 법률적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생활 공동체 개념이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동성결합의 경우도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의 밀접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라면서 둘 간의 권리, 의무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봤습니다. 차이는 성적 지향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결합이란 이유로만 피부양자 자격을 배제한 건 차별이기 때문에 공단의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동성 커플이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사실혼 주장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에서의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건보공단은 판결문을 확인해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성결합이 현행법상 부부나 사실혼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부와 본질에선 같다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판단이 다른 권리로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엄연히 법 울타리 밖에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혼인은 이성 사이에만 허용하고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역시 혼인은 양성이 기초라고 하고 있고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이번 판결도 동성부부를 인정한 게 아니라면서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의 관계를 동성결합으로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소 씨 등이 부부가 아니어도 한쪽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소 씨의 경우 상대방이 동성이란 점을 빼면 본질적으로 이성 배우자처럼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의 합법성보단 경제적 의존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건보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판결문 끝부분에 이례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비판하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이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남은 차별도 언젠가 폐지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라며 다수결 사회일수록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씨 측은 물론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동성혼 법제화 등 다른 권리 보장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성 간의 혼인관계, 성별이분법, 그리고 정상가족을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판결은 현행법의 한계에도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가 인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이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똑똑한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소멸 위기의 농촌의 젊은 피를 수혈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대형 온실에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이른바 스마트팜입니다. 액체 거름 공급을 자동으로 하고 작물 재배기의 높낮이도 자동으로 조절해 힘을 덜 들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마친 배현경 씨. 창업에 앞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딸기와 파프리카,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해외에 수출할 만큼 품질이 좋습니다. 3년 정도 버틸 수 있게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요. 거기서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비도 벌고 차후에 저희가 온실을 지을 때 필요한 비용도 벌어 나갈 수 있는.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는 20개월 동안 스마트팜과 시설 원예 전문 과정을 교육합니다. 무엇보다 작물 재배와 경영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이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실습 교육을 하고 이제 경영으로 넘어가는데 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 농장을 짓고 나서도 바로 할 수 있게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남을 포함해 전남, 전북, 경북 등 4곳에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청년 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통해서 더 많이 기회를 주고 또 농업의 발전을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스마트팜이 소멸 위기의 농촌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요즘 다양한 운동으로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평범한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국제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박성민 씨가 배드민턴에 푹 빠진 건 13년 전. 언제나처럼 힘든 만큼 재미있는 운동이지만 올해는 특히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낙해 잘 잡고 낙해 잘 잡고 하나 둘 하나 이토록 열심인 건 난생 처음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민 씨의 목표는 오는 5월 전북에서 열리는 생활체육인의 축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입니다. 그동안 저희 전라북도나 전국대회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계인들이 모여서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대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호기심도 있고 좋은 성적도 거두고 싶어서.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치열한 경쟁이 기본인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같은 엘리트 대회와는 결이 다릅니다. 운동 그 자체를 즐기는 만으로 30살 이상 생활체육인이라면 누구나 출전할 수 있습니다. 골프와 테니스, 자전거 등 26개 종목이 개설돼 개인당 최대 3개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 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계인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친목을 하고 사교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9일 동안 전라북도 14개 시군 체육시설에서 열립니다. 선수 등록은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42개 국가 6천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매년 사망률 1위를 기록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암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항암제 중에서 특정 항원에 찾아가는 항체의 특성을 이용해 약물을 전달하는 항체 약물 접합 기술, 즉 ADC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ADC 치료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연구 책임자와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